안녕하세요. 메탄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과학탐구 실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것은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만들기입니다. 멘델레예프라는 과학자가 최초로 주기율표라는 표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멘델레예프가 어떻게 주기율표를 만들게 되었는지 주기율표와 관련된 역사를 배워보고 실제로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 때 사용했던 여러 가지 카드를 배열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만든 과정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사에서는요, 우연한 발견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렌트겐이라는 과학자가 음극선 실험을 하던 중에 근처에 있던 판이 형광빛을 내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였는데요. 이것은 음극선, 그러니까 이제 전자를 쬐어주면은, 금속에 쬐어주면은 투과력이 굉장히 강한 새로운 광선이 발생하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선을 렌트겐이 X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이 X선은 엑스레이 촬영할 때 사용되는 그런 방사선 중에 하나입니다. 이 X선을 발견한 것은 렌트겐이 의도를 가지고 X선을 발견해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발견된 그런 광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이 복사선, 방사선에 관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광선이 나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에 그 우연한 실험 결과를 이제 새로이 발견하는 것으로 과학적 지식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연은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지만 준비된 사람은 그 우연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멘델레예프라는 과학자도 이 주기율표를 발견할 때 나는 주기율표를 발견해야지 라는 의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여태까지 발견된 그 다양한 원소들이 있었어요. 한 63종이 되는 원소들을 카드로 만들었대요. 이 원소는 어떤 원자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화합물을 만든다, 이렇게 카드로 그 원소마다 그 성질을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배열을 해본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하게 이제 카드 놀이를 하던 중에 우연하게 이 원소들이 주기성을 가지는 걸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주기성이라는 건 뭐냐면 반복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을 주기성이라고 해요. 주기라는 건 어떤 현상이 반복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가 떴다가 지고 다음날 해가 또 떴다가 지고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거를 주기성이라고 하는데요. 원소도 이 성질이 어느 정도 지났다가 다시 성질이 또 생기고 또 지났다가 또 성질이 생기고 이렇게 어떤 그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발견을 우연히 카드놀이를 하다가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율표가 발견되기까지 이 멘델레예프가 했던 이런 이제 실험 모습이죠. 실험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수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때까지 발견됐던 여러 가지 원소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주기율표가 현대에는 그 멘델레예프가 만들었던 것보다 더 완벽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이 주기율표를 완성하기까지 참 다양한 시대의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거는 활동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 왔을 때 직접 실험을 해보도록 하고요.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총 5명의 과학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좀 조사를 해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최초로 이 원소들을 이제 분류하려고 했던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라부아지에는 원소를 성질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를 했다고 해요. 그 4가지는 기체, 비금속, 금속, 산화물 이렇게 4가지의 그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완벽한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는 열이나 빛같이 물질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현재는 그 원소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물질, 예를 들어서 석회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초에는 부족한 게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과학자가 이제 데베라이너라는 과학자인데요. 이 과학자는 세쌍 원소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3가지 원소 쌍을 세쌍 원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데베라이너라는 과학자는 독일 출신의 과학자인데요. 이 세쌍원소를 어떤 그 원소들을 발견했냐면 칼슘, 그 다음에 스트론튬, 그 다음에 바륨 이렇게 요 3가지의 그 원소가 화학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냐면 칼슘의 원자량 그 다음에 바륨의 원자량의 평균값이 스트론튬의 원자량이 된다. 이런 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또 발견한 게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3가지의 성질이 비슷하고 브로민의 원자량이 염소와 아이오딘의 중간값이다, 평균값이다 이렇게 관계가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리튬, 나트륨, 다음에 칼륨 이것도 그래서 이런 이렇게 3가지의 쌍이 있는 걸 보고 이런 거를 세쌍원소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과학자는 이제 뉴렌즈라는 과학자인데요. 이 뉴렌즈라는 과학자는 어떤 일을 했냐면 약간 그때까지 발견된 원소 중에서 16개의 원소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한 거예요. 쭉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쭉 나열을 했을 때 8번째 원소마다 비슷한 성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쭉 나열했을 때 첫 번째하고 2, 3, 4, 5, 6, 7, 8 8번째가 같은 성질을 띠고 이게 또 같은 성질을 띠고 이렇게 8번째마다 같은 성질을 띠는 그게 반복된다. 이런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적어보면은 나는 음악의 옥타브와 같이 8번째 원소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옥타브 법칙이다.
이런 걸 이제 발견을 했죠. 근데 요거는 이제 현대에 와서는 조금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비활성 기체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8번째마다 반복되는 게 아니라 9번째마다 반복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멘델레예프.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뉴렌즈는 그냥 원소를 원자량으로 쭉 나열을 했는데, 멘델레예프는 나열을 표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가로줄이 있고 세로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서 표를 만들었다. 그래서 최초의 주기율 표를 만든 사람이 멘델레예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로 배열하여 몇 개의 가로줄로 나누고 세로줄을 8개의 족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뭐냐면, 이제 뉴렌즈하고 달랐던 점이 뭐냐면, 뉴렌즈는 그냥 일렬로 쭉 세워놨다면 멘델레예프는 이 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8개의 족으로 분류했습니다.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 그 다음에 이제 그 8개가 차면 다시 줄을 가로줄로 또 바꾸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다. 이게 좀 뉴렌즈하고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63종의 원소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을 빈칸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발견됐다고 하면은 뭐 여기가 이제 아직 발견이 안 됐다. 그럼 빈칸으로 해놓고 나머지를 이제 그 성질이 비슷한 걸로 이렇게 채운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것들을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그래서 뭐 여기는 원자 번호가 원자량이 얼마고 이제 성질이 어떻고 이런 거를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발견되고 그 멘델레예프의 예측하고 비교해 봤더니 너무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원소의 가능성과 존재 가능성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될 것이다 라는 것과 성질을 거의 예언하는 수준으로 잘 맞췄다. 이게 멘델레예프의 그 주기율표의 의미입니다. 자, 그 이제 멘델레예프에서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현대 화학에서 쓰고 있는 주기율표를 완성한 사람이 모즐리라는 과학자인데요. 이 모즐리라는 과학자는 원소들의 주기성은 원자 번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멘델레예프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서로 그 원자들을 배열했다면 모즐리는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 즉 그 원소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로 이제 원소들을 분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소들의 주기성은 이 원자 번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해낸 사람이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를 조금 더 확실하게 원자 번호.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1번이죠. 그 다음에 헬륨은 2번, 붕소는 3번. 산소, 질소, 산소 뭐 등등등 해가지고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해서 현대적인 주기율표를 만들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와 현대 주기율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으로 원소를 배열했다면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원소를 배열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보면 이런 주기율표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과학자들은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그 과학자들의 업적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현대에서 알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된다. 주기율표도 우리가 현대의 주기율표가 나오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기율표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과학은 그렇게 발전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학교에 오게 되면 교과서의 부록에 있는 이 원소 카드들을 잘라서 멘델레예프가 했던 것처럼 카드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주기율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거고요. 이것들을 이제 실험 탐구 보고서로 받아서 수행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해와야 될 것이 뭐냐면 일단 그 멘델레예프 주기율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요 원소 배열 카드 규칙 있죠? 이 규칙을 좀 익혀오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되고요. 원자량은 카드에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록 카드에 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끼리 세로줄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세로줄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요게 족이 되는 거예요. 족.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때 이렇게가 1족, 이렇게가 2족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총 8족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배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제 풀로 잘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했던 그 과학자들의 업적들을 여러분이 따로 조사를 해서 조사 자료를 제작해 오세요. 조사 자료를 제작해 와서 여기에 내용을 이제 채우도록 합니다. 내용을 채울 때 조사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적어서 채울 수 있도록 다른 친구 걸 봐서는 안 되고요. 뭐 외워와도 되지만 자료를 조사해서 뭐 노트에다 정리해 온다던가 아니면 프린트를 해 온다던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적을 것들을 내용을 조사해서 그 탐구 보고서에다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야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정리해 오시고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가 만든 주기율표와 현대 주기율표의 큰 차이점 선생님이 알려줬던 이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서 암기를 해 오셔서 여기다가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수행평가를 점수를 이제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 활동을 할 거니까 잘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